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EBS 특강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작품입니다. 김종길의 전역회, 박성룡의 과목, 박제삼의 고향 소식인데 한 작품 한 작품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작 화상태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볼까요? 전역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떠오른 해죠. 그러니까 석양이 되는 것입니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보도록 하죠. 어느 해 늦가을 어느 날 오후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느 해 언젠지는 모르지만 과거 어느 때,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 회상이 나오겠죠. 시제를 잘 받으셔야 되겠죠. 어느 해 늦가을이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늦가을 어느 날 오후이었을 것 같아. 여기 시간적 배경 늦가을이고 오후입니다. 나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을 봐서 1인칭 화자가 표면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경부선 급행열차를 타고 있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빠르게 달리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었다라고 과거 회상하고 있습니다. 열차가 수원을 지날 무렵 이때 구체적인 지명을 보여주고 현장감을 주고 있죠. 열차가 수원을 지날 때쯤 서호에, 이 서호는 수원에 있는 수원 팔경에 속한다는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그래서 서쪽 호수, 그럼 뭐 동호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서호에서 보는 낙조가 상당히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서호에 반사된 현란한 저녁해가 차창 가득히 어떻게나 눈부시던지, 여기서 또 회상 시제가 나왔죠.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경부선 특급 급행열차를 타고 수원을 지나갈 무렵에 차창으로 석양, 낙조가 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차창으로 반사된 것을 어떻게 보았냐 하면 서호에 낙조가 비춰진 그것이 다시 차창으로 반사됐다고 보면 더 재미있게 표현이 됐을 것입니다. 나는 골든 델리셔스라는 사과덩이 속을 파고든 한 마리 눈먼벌레가 되었다. 이 부분이 이제 참신한 표현이 되겠는데요. 나는 골든 델리셔스라는 사과덩이, 그러니까 골든 델리셔스 이퀄 사과.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벼랑간에 빨갛게 익은 사과가 나에게 던져졌다. 그것은 아니겠죠. 차창 밖으로 내다보니까 서호라고 하는 호수에 햇볕이 비쳤습니다. 석양이 비쳤는데 그 비친 모습이 빨갛게 익은 사과덩이처럼 보인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에 무엇이 햇볕이 반사돼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마리 눈먼 벌레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차창을 내다보고 있는 시적 화자의 햇볕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참신한 발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 사과 속이 노랗죠. 그리고 그 사과를 무엇이 벌레가 맛있게 파먹고 있다라고 접근해 볼 수도 있겠죠. 추수가 끝난 들녘도 이 상황을 한번 잘 볼까요? 추수가 끝난 들녘이라고 하는 것 쓸쓸하고 황량하죠. 잎이 진 잡목숲도 역시 황량하죠. 인가도 모두 다 이렇게 쓸쓸한 배경입니다. 늦가을의 배경인데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과육 속이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과육은 아까 이야기한 사과인데 사과는 결국 뭐예요? 햇볕이 내리비쳐서 반사된 그 모습이 사과덩이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쓸쓸한 이 분위기를 빨간 사과처럼 석양이 내려비춘 모습으로 아름답게 꾸며 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재미있게 표현한 작품이죠. 그래서 제작 화상태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제목 당연히 저녁해죠. 저녁해는 석양입니다. 작가 김종길입니다. 김종길의 그 밖의 작품을 꼭 살펴볼 필요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탄제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혈육의 정, 특히
나 어렸을 때 열병을 앓고 있었을 때 아버지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 생각해 보고요. 화자는 당연히 어디론가 가는 나, 경부선을 타고 특급 열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겠죠.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해 드렸고, 상황은 급행열차 안으로 눈부신 햇살이 비쳤다. 그리고 햇살이 비친 그 상태 속에서 내다보려고 하니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것을 눈먼 벌레라고 표현했었죠. 햇살이 비친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해한다. 그렇죠.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입장에서 살펴보니까 주제는 낙조로 물든 늦가을 풍경과 그에 대한 감동이다. 이렇게 주제를 삼았습니다. 낙조로 물든 늦가을 풍경 어디에? 특히 수원 지나갈 무렵에 서호에 비친 그 낙조의 모습이 무엇처럼 보였다? 빨갛게 익은 사과처럼 보였다. 색채, 이미지 붉은색 나와줬죠. 표현상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를 표면에 드러내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주고 있다. 앞에서 있죠. 나라고 하는 말. 과거를 회상하며 대상에 대한 느끼는 황홀감 드러내주고 있었다. 당연히 시제는 과거 회상이라고 했었고, 참신한 비유적 표현, 눈먼 벌레라든지, 색채 이미지 활용, 그랬죠. 붉은색, 계절적 분위기 나타내 주었고, 특정 장면을 초점에 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 부분이 낯설게 보일지 모르지만 해가 어디에 비춰지는, 서우에 비춰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사된 그 모습이 빨갛게 익은 사과 덩어리처럼 표현해 준 것이죠. 이렇게 해서 김종길의 저녁해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성룡의 과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과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목의 과물들이 무르익는 사태처럼 그랬죠. 과일, 나무의 과물, 과일들이 무르익은 것이죠. 여러분, 늦가을에 과일나무의 과일이 아주 풍성하게 열린 것을 떠올리면 되는데, 그것을 시적 화자는 사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태는 부정적인 시어죠.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나는 1인칭 관찰자죠. 1인칭 화자로서 관찰자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예고, 사태라고 하는 말과 경악이라고 하는 말은 시어로서는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경악은 어떤 사건을 보고 야, 정말 나를 놀래키는구나. 부정적인 입장에서 놀라움을 경악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어로 만약에 바꾸라고 한다면 나를 경이롭게 하는 것, 이렇게 바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으면 요 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수능 문제를 어법으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표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바꾸면 안 됩니다. 작가가 처음에 썼었던 그 원문 그대로 놔둬야지, 맞춤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수정해서 놓으면 안 되고, 이 수정하게 하는 문제는 출제될 수 있겠죠. 무엇이 나올까요? 경악하다에서 여기 개를 붙였을 때 어떻게 축약되느냐 하는 것이죠.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악하게 할 때 하 앞에 무성자음이 나오게 되면 요 하가 모두 다 없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악과 개만 남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기는 경악개라고 표기해 줘야 돼요. 발음은 기역과 기역이 만나서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겠죠. 경악개라고. 나를 경악게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캐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서운하다라고 하는 말에 개를 붙였을 때 하계의 준말을 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면, 요 니은은 자음 중에서 유성음이죠. 유성음 나왔을 때는 하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에서 요 아만 없어지게 되면 히읗과 기역이 축약돼서 크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운, 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경악게 하는 것은 없다. 표기를 당연히 개로 해주고 발음은 경악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법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여하튼 과일나무에 과일이 풍성하게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사태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너무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는 무엇은?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에, 여기서 붉은 황토라고 하는 것, 붉은색 색채 이미지를 나타내서 생생하게 해주고 있는데,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척박한 땅 속에 내려서 가지들은 한낮 비바람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그러니까 뿌리가 척박한 땅 속에, 그리고 가지가 비바람에서 많이 흔들렸으나, 그러나 모든 것이 멸렬하는, 죽어 없어져 사라져가는 가을을 선택해서 그는 과일나무를 의인화시켜줬죠. 의인법입니다. 그는 홀로, 그러니까 가을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죽어가는 그 시간을 홀로 선택해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척박한 땅, 척박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은 죽어가는데, 이 과일나무만은 그때를 선택해서 풍성한 과일을 만들어냈으니 시적화져인 나 얼마나 놀랐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황홀한 빛깔과 무게 은총,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렇게 참신하게 표현했나요? 과일이죠. 은총을 지니게 되는 과목의 과물들이 무르익고 있는 사태처럼, 사태 또 한번 나왔습니다.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예와 예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어서 수미상관법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과 마지막 연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마지막에 두 번째 연에 나온 것도 일반적으로 수미상관법을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균형을 이루어주고 있다. 흔히 시를 잃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에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시적 화자 나는 지금 현재 시를 잃고 저무는 한 해, 그러니까 시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방황하고 있는 그 시기에, 즉 박질 붉은 황토와 같은 현실 속에 있는 나, 시적 화자는 직업으로서,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시를 써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나는 이 상황을 보고,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 시력을 회복한다 할 때, 이 시력은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너 눈이 좋아 안 좋아 라고 할 때 시력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것을 본다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를 쓸 수 있는 힘을 회복한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시력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눈을 뜨다. 저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보면, 아, 자연의 섭리를 내가 비로소 이 대상을 보고 깨달을 수 있었다. 즉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 세상에 눈뜨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박성룡의 과목을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낱말을 통해서 어휘요법으로 접근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해온 것처럼 제작 화상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목 과목. 너 무슨 과목을 잘해 할 때 그 과목 아닙니다. 과일나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썰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한 학생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과목은 과일나무입니다. 박성룡. 제일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교외라고 하는 그 밖에 시를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교외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원, 시골, 그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바람을 좀 쐬고 오지 그래. 공부만 너무 할 수 없잖아 라고 할 때 교회.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생명력을 환기시켜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박성룡의 교목입니다. 그러니까 박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세기를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사물들의 의미를 부여해서 시를 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고요. 화자는 과목을 바라보는 나, 1인칭 관찰자로서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었죠. 상황 과목이 시련을 이기고 과물을 맺는다. 척박한 땅 극복해내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냈다. 나는 과목에 과물이 무르익은 모습을 보고
새로운 기운을 얻었다. 어떤 기운을? 시를 쓸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시력을 회복했다. 주제는 무엇일까요? 과목에서 느끼는 경이로움과, 그래서 경악을 경이로움으로 바꾸면 좋다고 했었죠.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 좋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성의 특징 꼭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화자를 표면에 드러내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주고 있다. 나는이라고 했었죠.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 어디에 단정적 어조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잖아요.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단정적인 표현이죠. 더 이상 저것 말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완전히 단정하고 있죠. 동일한 언어 반복을 통해서 변형된 수미 상관, 화제 정서 아까 했었죠. 이 부분. 그리고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여 그랬습니다. 그는 이라고 표현해 주었었고요. 비유를 통해 화자가 받은 감동을 부각하고 있다. 어디에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비유를 통해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 이 부분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 여기서 감동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선명한 인상을 주었다. 어디에서? 붉은, 박질 붉은 황토 속에서 붉은 색깔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성룡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뭘까요? 아, 그래. 건재약 냄새 유달리 구수하고 그윽하던 한냇가 대실약방 알다뿐인가. 수염 곱게 기르고 풍채 좋던 그 노인께서 세상을 떠났다고? 아니, 그게 벌써 여러 해 됐다고?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추억에서의 작가 박제삼의 고향 소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고향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타양에 살고 있었던 화자가 누구에겐가 고향 소식을 듣고 무엇을 느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겠죠. 아, 그래 라고 할 때 아, 그래 영탄법이 쓰였습니다. 건재약 냄새, 건재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여러분들 한약방에 가면 그 약재 말린 거 그것을 이제 다리게 되겠죠. 냄새 유달리 구수하고 그윽하던 한냇가라고 하는 것은 뭐 큰 시냇가 근처에 대실약방이라고 하는 곳 알다뿐인가? 수염 곱게 기르고 풍채 좋던 그 노인께서, 그러니까 약방의 주인 약사 어른께서 늘 수염을 곱게 기르고 풍채가 좋았었겠죠. 그 노인께 세상을 떠났다고 의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떠났다고? 라고 의문이죠. 안타까움의 정서, 아쉬움의 정서를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아니, 그게 벌써 여러 해나 됐다고? 그러니까 그 노인이 돌아가신 지가 여러 해 됐다고? 그 노인에 대한 그리움도 나타내 주지만 그분이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정서를 영탄과 무엇을 통해서? 의문법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장소의 이동이 되겠네요. 팔포웃동네 구체적인 지명을 줘서 생동감을 보여주고 있죠. 혼자 늙으며 술장사하던 사량섬 창곤이 고모, 아주 구체적인 지명뿐만 아니라 인명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생생하게 생동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죠. 노상, 늘 항상 동백기름을 머리에 바르던,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술을 팔고 있었던 주모였겠죠. 아, 역시 또 영탄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 말이야. 바람같이 떠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두 사람, 나와 아주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돌아가셨다고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기야 사람 소식이야 들어 무엇하나. 이제 앞에는 고향 소식 중에서 내하고 친밀감을 가졌던 두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무엇 하나. 끝내는 흐르고 가고 하기에 마련인 것을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말 줄임표를 내서 생략 암시 여운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사람은 태어났다 죽는 것인데 인생 무상 당연한 것 아니겠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사람이 죽은 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밑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랬죠. 이제 화제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둔덕에 오르면 이제 어느 정도 구릉에 올라서면
햇빛과 바람 속에서 군데군데 대밭이, 이제 대나무 밭이 아직도 그전처럼 시원스레 빛나며 흔들리고 있다든지, 이때 있다든지가 유사한 동사구조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못물이, 이때 못물이라고 하는 것은 논에 모를 내고 난 다음에 물을 담은 그 물도 되고, 일반적으로 못 그러면 연못이겠죠. 연못 속에 있는 물이죠. 못물이, 즉 연못이 그러면 되겠죠. 먼 데서 그렇다든지, 이제 고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연못이 지금도 옛날 그대로 있다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연에서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죽어 없어졌지만 인생의 인간의 유한성이죠. 그렇지만 인간과 자연을 대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옛날 내가 고향에서 보고 즐겼던 그것은 옛날 그대로 있다 이거죠. 못물이 먼 데서 그렇다든지, 혹은 섬들이 졸면서 떠 있다든지, 요컨대 그런 일들이 그저 내일같이 반갑고 고맙고 할 따름이라네. 고향에서 들려오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두 어른이 돌아가신 안타까움, 아쉬움 나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항상 있는 일 아닌가.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누렸던 그리고 보았었던 그 고향의 모습은 그대로 있어. 이 얘기는 앞에와 뒤에는 인생, 뒤에 자연, 결국 인생의 유한성, 자연의 무한성을 대비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이니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저렇게 무한한 자연의 모습을 보고 여유롭게 사는 것도 좋아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고향 소식입니다. 박재삼인데, 박재삼이라고 하는 작가는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한평생 병고에 시달리셨대요. 고혈압, 당뇨, 이러한 것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겪어서 나중에 병고에 시달리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 작품 속에 나와 있는 것은 대체로 좀 슬픔이 많고, 어린 시절에 특히 부모님이, 특히 그중에서 어머님이 자식을 키우느라고 고생한 한의 정서를 많이 드러냈었죠. 그래서 박재삼의 그 밖의 작품들은 여러분들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항상 출제되는 추억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꼭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추억에서가 나오게 되면 누구의 작품을 꼭 엮어줘야 될까요? 기영도의 엄마 걱정을 엮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품의 내용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거론하는 작품들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죠. 추억에서, 그리고 한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또 자연, 수정가, 이제 이런 작품들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춘향이에 관한 소재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귀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귀로는 추억에서 나오는 엄마, 멀리 시장을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귀로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엮을 수 있는 것이 문병란의 아버지의 귀로. 여기서 어떤 귀로는 어머니가 시장 갔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병란의 아버지의 귀로, 작가 좀 알려줄까요? 문병란의 아버지의 귀로 엄마 걱정은 기홍도의 작품입니다. 항상 추억에서 나오면 엄마 걱정이, 어떤 귀로가 나오면 아버지의 귀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흥부부부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흥부부부상. 흥부부부가 가난하게 박을 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먹을 것이 나올 때 서로 마주 보면서 그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 가난을 극복의 대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품이죠. 요것과 같이 묶을 수 있는 것. 사실 이 박재삼의 고향 소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EBS에 나와 있는 이 작품을 저도,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도, 또 저와 함께 공부하지 않는 다른 학생 모두 여기에 나와 있는 작품을 분석하고 문제도 풀 수 있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과 저밖에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흥부부부상, 그러면 가난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무등을 보며라고 하는 서정주의 작품을 꼭 살펴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나의 가난은, 이 작품은 귀천의 작가 천상병입니다.
그래서 흥부부상 무등을 보며 나의 가난은 요 세 작품의 공통점은 가난을 긍정적으로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제삼의 그 밖의 작품 또 뭐가 있을까요?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울음이 타는 가을강. 그러면 요 시적 분위기 이것하고 앞에서 설명한 무엇하고 흡사한지 아시겠죠? 경부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서호에 비친 낙조, 그것과 아주 분위기가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고향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나 그랬죠. 또 오래 알고 지낸 고향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고, 고향 소식을 듣고 인간의 허무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고향의 자유는 변함없는 거라는 생각으로 앞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조금 정서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나, 살고 있었던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변함없는 모습이 있어라고 위안을 가질 수도 있겠다. 주제, 고향 소식을 접한 뒤에 느낀 인간사의 허무함과 앞단락이죠. 변함없는 고향 뒷단락입니다. 고향의 자연으로부터 느끼는 위안.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정서, 그래 라고 하는 부분. 또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활용하여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 말을 건네는 어투를 위해서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접근한다면 고전시가 중에서 정약용의 작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약용의 고18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선 후기 때 실학파의 한 사람이잖아요. 정약용의 고18은 27수 중에서 8번째 해당되는 작품인데, 여기에 탐관오류 행포를 이야기하는 제비하고 시적 화자하고 대화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비가 앞에서 지지배배 울고 있으니까 시적 화자가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니? 너 집에 들어가서 쉬면 되잖아. 그랬더니 제비가 시적 화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살고 있는 회나무 속에는 뱀이 들어와 있고, 그럼 너 느릅나무에 들어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느릅나무에서는 황새가 들어와 차지하고 있어. 결국 황새와 뱀은 탐관오리 횡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적 화자와 제비가 대화 나누고 있는 장면, 이런 부분들을 고전시가와 엮어도 좋은 문제가 되겠죠. 말 줄임표를 사용하면서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앞에서 했었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 부분 앞에서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이제 이겁니다. 햇빛과 바람 속에 대밭이 흔들리고 있다든, 또 몸물이 먼 데서 그렇다든지, 섬들이 좀 떠 있다든지, 든지 이것을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접근했었죠. 그 다음에 의문형 진술을 반복하여 안타까움 드러내 주었고, 후각적 이미지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여기 있죠. 권양 냄새에서 일들 구수하고, 이 부분이 후각 냄새를 이야기한 것이었고요. 구체적 공간을 통해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아까 팔포라든지 구체적인 지명을 이야기했었고, 과거를 회상하며 대상을 환기하고 있다 그랬었죠. 옛날에 내가 잘 알고 있었던 그 한약방 주인, 그리고 주막집 아주머니, 또 변화하는 인간과 변화하지 않는 자연과 대비, 이 부분은 아주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은 앞에 두 사람이 죽은 부분은 변화한 것, 그리고 내 고향에 있었던 자연물 그대로 있는 것, 변함없는 것, 이렇게 대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의 작품을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게 이제 묶어 보았는데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역해 작가 김종길이죠. 이 전역해와 바로 박제삼의 작품 울음이 타는 가을강과 연결시키면 참 좋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과목 박성룡, 고향 소식 박제삼 작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세 작품의 화자는 어디론가 가는 나, 경부선을 타고 수원 지역으로 내려갔었고, 과목은 과목을 바라보고 있는 나, 고향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다. 그러니까 세 작품의 공통적 화자는 1인칭 관찰자로서의 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꼭 관찰자로 보기는 좀 어렵겠죠. 대화 나누고 있는 사람이니까. 상황은 급행열차 안으로 눈부신 햇살의 비침, 또는 급행열차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데 햇살이 어디에 비친 거예요? 서호에
비춰져 있는 모습이 사과처럼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과목이 시련을 이기고 과물을 맺고 오래 알고 지낸 고향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음 됐습니다. 요건 대화체 접근. 그래서 정리하기는 고18과 엮어보게 됐었고요. 태도는 햇살이 비친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해한다. 나는 과목에 과물에 무르익은 모습을 보고 새로운 기운을 얻는다. 어떤 기운? 시를 쓸 수 있는 힘, 원동력. 고향 소식을 듣고 인간사의 허무함을 느끼지만 고향의 자연의 변함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슬픈 마음에 대한 위안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김종길의 전역회, 박성룡의 과목, 박제삼의 고향 소식 세 작품을 묶어서 공통점 등을 찾아보았고 이 작품을 바탕으로 EBS에서 접근하지 못한 우리 나름대로의 많은 부분들을 심지어는 어휘어법까지 수능으로 접근해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